매주 금요일에 찾아뵙는 코너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법률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고민해보는 시간, 신민영 변호사의 판결을 판결한다. 지금 신민영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벌써 금요일인데 금요일에는 뭐 사건 없으세요? 뭐 다른 변호사님들은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네, 저는 요새 좀 한가한 편입니다. 보통 법원들은 금요일 날도 바빠요? 마찬가지입니까? 어때요? 네, 맞습니다. 뭐 금요일 날, 그러니까 보통 주중 5일 동안 재판을 하는데 재판부에 따라서는 뭐 월요일 날 재판하는 경우도 있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요일마다 다 재판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판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혹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제 과거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이 한 3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3가지? 네. 그런데 이 정치적 역사적인 맥락을 떠나서 법률적으로도 좀 한번 살펴볼 부분이 있어서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시간이 닿는 데까지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결정이 뭐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먼저 첫 번째, 그러니까 이 3가지 중에서 첫 번째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박사님, 혹시 소멸시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소멸시효면은 뭐 이제 시효가 다 돼서 뭐 끝난다 뭐 그런 건데 정확히 법률적으로 뭐라고 정의해야 되는 건 좀 잘 모르겠네요. 네, 박사님이 이해하고 계신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랫동안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권리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좀 어렵나요? 뭐 예를 들어서 돈 받을 게 있는데 뭐 한참 뭐 몇십 년 지나서 그때까지 안 받았다. 그래서 그거 무효된다. 뭐 이런 거?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제가 유 박사님한테 돈을 빌려드렸는데 한 10년쯤 후에 가서 제가 아무 말 안 따가 10년쯤에 가서 유 박사님 돈 갚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치죠. 그러면 뭐 유 박사님이야 뭐 인품 훌륭하시니까 물론 갚긴 하겠지만 만에 하나 안 갚고 싶다. 라고 하시면 그때 주장할 수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멸시효입니다. 10년 지났다. 진짜로 자기 돈 받는데 돌로 받는데도 시효라는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민법상에 존재하는 제도인데요. 뭐 그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발생한 후로부터 10년 그리고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 안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가 바로 그 소멸시효. 그럼 이번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례에서 이 소멸시효가 문제가 된 거예요? 네, 이 헌법재판소 어제 사례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국가의 과거사 책임을 묻는 그 판결에 관한 거였습니다. 뭐 보도연맹 사건과 미군 한포 사건이었는데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잠깐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보도연맹 사건은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건 좀 많이들 아시죠. 네, 박사님이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그때 한국 전쟁 때 그 사람들을 그냥 뭐 재판도 없이 뭐 학살하고 죽였던 뭐 그런 사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이제 후퇴하면서 좀 또 딴짓할 것 같다, 북한에 협조할 것 같다 그런 의심만 갖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갑자기 한국 전쟁 발발하고 정부가 급하게 후퇴하는 과정에서 그 북한 측에 협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재판도 없이 마구 좀 학살했던 그런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미군 한포 사건은 뭐였더라요, 이게? 네. 보도연맹에 대해서는 좀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는데 역시 한국 전쟁 당시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 포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피난민들이 포항 모래사장에 많이 모여 있었는데 미군 군함이 와서 그 포격을 하는 바람에 민간인이 많이 사망했던 사건입니다. 이거 아주 뭐 끔찍하고 불행했던 사건들인데 그 피해 받았던 분들 그 유족들이나 뭐 다들 배상 받으셨나요? 네, 유족들이 최근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법원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모두 패소 판결을 했었습니다. 국가 책임은 인정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인 것 같은데 왜 배상은 안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소멸시효 주장을 국가 측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드린 대로 불법행위, 그러니까 불법을 저질러서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사건 발생 후로부터 10년 그리고 그 피해자가 이 사건을 안 지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그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법에서 공소시효하고 비슷한 거 같아요. 네, 비슷한 제도입니다. 예. 근데 한국 전쟁이 벌써 발발한 지 거의 70년 예. 다 돼가다 보니까 이 국가 측에서 이 조항에 따라서 소멸시효 주장을 하면서 하니까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뭐 법이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이거 참 좀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이 법원에서 한 판결을 어제 헌법재판소가 뒤집었습니다. 아, 이걸 뒤집은 거구나. 예, 네. 예. 그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과거사 사례에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그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오늘은 법률적으로 좀 접근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소멸시효를 국가가 그 과거사 사례에서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유로 든 것이 예.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소멸시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소멸시효가 왜 존재를 하는 걸까요? 그렇잖아요. 돈을 가져갔으면 잘못을 했으면 갚아야 되는 건데 글쎄. 이거를 왜 그렇죠. 빚쟁이들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놨을지 한번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그냥 생각해도 짐작이 안 되네요. 예. 제가 그 형법에서 항상 저런 의문 가졌거든요. 네. 살인죄. 살인범은 공소시효 지나고 나서 잡아도 그거 처벌해야지 왜 공소시효가 있나 그런 의문 갖고 냈는데. 네. 뭐 지금 오늘 공소시효 얘기는 아니지만 실제로 네. 그런 박사님 같은 문제 의식들이 모여서 살인이나 그런 중범죄에 대해서 시효가 없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따로 한번 코너를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고. 소멸시효도 좀 그런 생각은 전 솔직히 들어요. 내가 돈 빌려준 거 받을 거 있으면은 시효가 뭐든 간에 빌려준 거 분명하면 나중에라도 받으면 되는데 왜 그거 못하게 할까 싶어요. 네. 이런 직관과 어긋나는 제도가 소멸시효 제도인데 좀 그 소멸시효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또 나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중변제. 이중변제? 네, 2번 갚을 위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게 그럴 수가 있죠? 왜 2번을 갚게 되죠? 뭐 요새야 계좌로 돈을 많이 주고받고 하니까 상당히 위험성이 줄어들긴 했는데 돈을 갚았다는 증거 또 없어진 경우가 꽤 있습니다. 뭐 영수증을 만약에 돈을 갖고 나서 영수증을 받아놓는다든지, 영수증, 아니면 뭐 나름 뭐 이런저런 증빙 방법을 갖춰놨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정리가 쉬운 노릇도 아니고, 뭐 한 20년 지났다, 영수증 그거 없어졌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뭐 재판이나 이런 실무를 돌려보니까 그러니까 돈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빙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안 자체가 불분명해진 경우가 너무 많았던 겁니다. 갚긴 갚았는데 영수증을 진짜 몇십 년 보관하는 사람이 진짜 몇이나 있겠냐 생각해보면 또 그럴 법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법적 안정성과 그리고 그러니까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그러니까 법원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저도 여기 대해서는 좀 반론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그 빚쟁이라 할지라도 10년이나 20년 동안 그렇게 평온한 상태를 유지를 해줬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 그 채무자가 기대하고 있었던 이런 법적 안정성이나 아니면 생활의 평온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소멸시효가 그 존재를 했던 겁니다. 말씀드리니까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의 의의를 뒤집어 보면은 헌법재판소가 왜 국가 과거사 사례에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일단은 이거는 그 피해자, 국가 과거사 피해자들은 이중변제 그러니까 변제를 받은 적 없는 게 명백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국가가 이런 사례에서 자신의 법적 안정성, 내가 70년 동안 이렇게 청구가 없을 걸로 알고 살아왔으니까 이거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게 온당하냐라는 질문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의식을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가 그 소멸시효를 국가는 주장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헌재에서는 왜 이거 이제 다 뒤집은 그 취지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소멸시효 제도를 뒤집어 보면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는 소멸시효를 할 자격이 없다.
특히나 이런 불행한 과거사에는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박사님이 좀 그 핵심적인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뭐 일부 기사나 아니면 이런 데서는 이거를 바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그런 기사가 그러니까 분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법원이 한번 패소한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헌법재판소가 끼어들어서 이 법원 재판을 뒤집었으니까 이게 둘 사이의 갈등 문제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뭐 분석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사실 좀 더 들어가 보면 그 소멸시효의 그 뭐랄까 본질에 대한 뭐 심오하다고 하면 심오하지만 이런 해석차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주장하고 싶은 건 바로 또 그 부분입니다. 보통 그러니까 소멸시효까지만 보통 다들 잘 아시는데 근데 이 소멸시효가 어떤 성격을 가진 제도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사소송법상 항변 사유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다른 뭐 여러 가지 사유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본인이 주장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감안을 하게 돼 있는 제도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제가 이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겠습니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적용을 안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제가 박사님한테 돈을 빌려줬고 그리고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박사님이 이 재판 과정에서 소멸시효를 저는 주장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만 법원에서 참작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좀 복잡해지네. 네. 그런데 이 사안에서 문제됐던 거는 사실 현재 대법원의 그 갈등을 넘어서서 국가가 그러니까 아예 그 법원에서 재판 단계에서 이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이거는 그 유족들의 승소가 판결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소멸시효,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소멸시효의 본질을 이렇게 읊으면서 이거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대법원에 대한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재판 과정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했던 법원,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준혈한 비판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질문 있어요. 네. 그러니까 헌재 얘기는 이게 소멸시효 자체를 뭐 부정하는 건 아니고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만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거사 사건은 다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제된 사안에서 이렇게 오늘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미군 한포 사건이라든지 보도연맹에 대해서만 결정을 내린 거긴 한데 향후 이런 비슷한 성격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뭐 마찬가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멸시효. 오늘 뭔지 좀 알고 이번에 헌재 결정이 왜 그렇게 내려졌는지 그것도 뭐 잘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뭐 듣는 거로 할게요. 오늘도 스튜디오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민영 변호사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